이번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교과서 속 진화론의 허구 핀치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핀치새에 관한 내용은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생각해낸 이론인데, 찰스 다윈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었습니다. 즉, 진화론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가정했지만 그에 맞는 증거들은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 찰스 다윈은 무신론자가 아닌 유신론자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1835년 찰스 다윈은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은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서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찰스 다윈은 야생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특별히 핀치새 부리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찰스 다윈이 정말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때 자신의 눈 앞에 있는 많은 그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진화를 생각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윈은 핀치새가 오래전 대륙에서 이주해온 뒤에 적응과 자연선택 지역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양해져서 여러 종으로 변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과정이 진행되면 핀치새를 뛰어넘어 아예 다른 종류의 새로까지 진화될 것이라는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염색체 숫자가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가 핀치새들의 다양한 부리 모양을 보고 머릿속에서 번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굳이 어렵게 배 타고 멀리 갈라파고스에 갔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앞에만 나가봐도 주둥이가 긴 멍멍이가 있고 짧은 멍멍이가 있고, 그리고 그 둘은 또 교배가 됩니다. 그리고 코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만약에 운명적으로 만나면 자식을 낳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갈라파고스 섬까지 가서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뭔가 그럴싸해 보이게 하기 위한 이유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가 이런 방식으로 진화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대상이 그 먼 땅 갈라파고스에 있는 새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채셨나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 SNS를 켜서 자신의 지인들의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물론 너무 보정한 사진은 제외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 그들 중에 입술이 가장 최고로 큰 사람과 반대로 최고로 작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그걸 진화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핀치새 부리가 큰 거, 작은 거 보고 진화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진화의 증거라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각기 종류대로, 예를 들면 인간 같은 경우도 다르게 생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똑같이 생겨야 돼요. 왜냐면 조금 다르게 생겼으면 진화론자들이 진화된 거라고 우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개를 예를 들면 개가 다르게 생긴 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뭐 발 길이서부터 시작해서 눈 크기, 주둥이 길이, 털 색깔 완전히 똑같이 생긴 개들만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자들이 이거 진화된 거라고 우길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부리 크기만 다르지 똑같아요. 여전히 핀치새입니다. 그리고 부리가 작은 애랑 큰 애랑 눈이 맞으면 새끼를 낳을 수 있겠죠. 낳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키가 큰 사람들은 만약에 운동으로 따지면 농구나 배구 쪽으로 간 거고, 작은 사람들은 레슬링이나 승마 쪽 이런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자연격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중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야오밍 아시죠? 그 야오밍과 일본의 아주 작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마오가 운명적으로 눈이 맞았어요. 그럼 그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편견에 갇혀버린 생각이 참 흥미로운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구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동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수백만 년을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현대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화론은 모두 시간을 신격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초자연적인 현상도 다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100년, 200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으로는 진화론을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진화론자들이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아주 오래전에 혹은 몇 억 년 전에 라는 말을 붙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오래된 시간을 붙이지 않으면 그가 하려는 말은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찰스 다윈이 스스로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900년 중엽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과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윈이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후 다윈 하면 핀치세가 떠오를 정도로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핀치세의 부리 크기가 다양하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새로 진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껍질이 많은 섬이 있는데 핀치새의 먹이인 벌레들이 그 나무 껍질 밑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새들에게는 나무 껍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먹이를 먹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리가 짧고 뭉툭한 핀치새들은 그곳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나무 껍질이 많은 지역에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만 남게 되고, 이들끼리 서로 교배해 결국 그곳에서는 유전 정보가 부리가 길고 뾰족한 그 부리의 핀치새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 선택 과정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관찰했던 핀치새들은 진화의 예가 아니라 변이의 가능성과 자연 선택의 단순한 예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핀치새의 다양해진 크기에 부리로 봤던 이 결과로 그 과정 동안 핀치새들에게 그 어떤 유전 정보도 새롭게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새가 핀치새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핀치새가 다른 새로 변한 것도 아니고요. 각기 다른 부리의 크기를 가진 다양한 그 핀치새들은 결국에는 여전히 핀치새고, 그러므로 교배도 계속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양해졌다고 진화가 아닙니다.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생물의 유전자에 심어놓으신 그분의 경이로운 지혜입니다. 핀치새 역시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진 변이에 관한 예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 사실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5째 날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옳다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전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세상에 오직 저만 크레파스가 있는 경우를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만 크레파스가 있는 거예요. 자, 주로 크레파스는 한 색깔만 들어있는 경우는 없죠. 적어도 7가지 색깔 이상이 들어있죠. 자,
자, 여기서 7개의 색깔은 유전 정보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크레용을 반쪽 잘라서 한 친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친구는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계속 빨간색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은 빨간색으로만 된 그림뿐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친구에게는 파란색 크레용을 반쪽 잘라서 줬습니다. 근데 또 이 친구가 러시아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 친구가 만약에 그림을 계속 그렸다면 계속 파란색 크레용으로만 그림을 그리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은 파란색으로 된 그림뿐이 없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가장 많은 색깔의 크레용을 갖고 있죠? 나 자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새로운 색이 추가가 되었나요? 안 되었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양해 보이죠. 다양해 보여요. 미국에는 빨간색으로만 그려진 그림 딱, 그리고 러시아에는 파란색으로만 그려진 그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미국에서는 빨간색, 러시아에서는 파란색, 뭔가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6가지 색은 없습니다. 그렇죠? 유전 정보의 격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던 동물, 즉 종류대로 실으라고 하신 그 종류의 동물은 바로 유전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종류에서 유전 정보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은 그 동물 한 쌍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크레파스 비율로 따지면 7가지 색을 모두 갖고 있는 저 자신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방주에 나와서 다양해지는 것은 알아서 다양해질 테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다양해지는 이유는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충분히 다양해진 것 같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유전 정보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실은 새로운 유전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동물에서도 새로운 유전 정보가 획득된 경우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즉 진화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없던 유전 정보가 새로 획득되어야만 진화가 되겠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애써 발견한 건 도리어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는 경우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엔트로피, 연력학 법칙과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고 관찰하면 모든 것들은 진화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만 관찰됩니다. 증거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유전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사람의 인종편과 방주 속으로 들어간 동물들 편, 이 2편을 참고해 주세요.